안녕하세요. 직투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레이달리오의 경제 사이클 이야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주식시장 버블은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부채가 쌓여서 터지는 게 아닐 것이라는 점을 아셨을 겁니다. 그 쌓인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터지는 것이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빅숏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화 빅숏의 주인공은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 하락에 베팅해서 큰 이익을 거뒀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는 지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됐던 2000년대 초반은 미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IT 버블 이후에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유동성 환경이 조성되었었다. 두 번째,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많이 유입되었었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데 베팅하는 대출 규모가 늘어났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의 규모 또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도 늘어나는데요. 저신용자 같은 경우에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대금의 100%, 즉 거의 전부를 은행에서 대출해줬다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선 손해볼 곳이 없었던 것이, 만약 이 저신용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은행은 주택을 팔아서 자신들이 대출해줬던 대출금만큼 다시 회수를 하면 되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매우 심해져서 개 이름으로도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의 욕심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죠. 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해줬던 것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이것을 담보 삼아서 새로운 투자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대출을 예를 들어 2억 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잃을 위험이 없다. 즉 이 2억을 믿고 새롭게 투자를 해달라 해서 신규 투자금을 받았던 거죠. 이렇게 받은 예를 들어 2억이 있다고 치면 이 2억을 다시 한번 저신용자들에게 대출해주는 식으로 초기의 대출금 및 이를 통한 파생상품을 통한 새로운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걱정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2006년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개인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파산하는 규모도 늘어날 겁니다. 이때 채권을 보유했던 은행들은 담보로 잡혀있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자산의 손실을 입을 거고요. 이 채권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또 그 파생상품을 기반으로 한 다른 파생상품을 보유했던 주체들 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자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는 이렇게 다양한 저신용자들의 채권을 한데 묶어서 이 묶은 채권을 바탕으로 투자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채권이 여러 가지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채권에 대한 리스크를 적절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은행 간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자율도 상승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면서 패닉에 빠졌던 것이 2007-2008 금융위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기 시작했던 2006년 이전, 2005년에 이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에 대해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주요 사건들을 S&P 500 차트 위에 시간 순대로 표현해 봤는데요. 이코노미스트지가 경고했던 것이 2005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실제로 고점을 찍었던 것이 2006년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1년 반 동안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지속했었죠. 사실 이 사이에 미국의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도 파산을 한 바가 있고요. 2007년 8월쯤에 비로소 미국의 10위권 홈모기지 인베스트먼트사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시장에 잠깐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저 있어왔던 금융권의 문제라고 사람들이 치부해버렸고 다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점점점 하락기를 걷기 시작했고요. 2008년 9월경 비로소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세계적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은 비로소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패닉세를 하게 되죠. 이렇게 주식시장은 저점을 향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위험이 시작되었던 시점으로부터 대중이 알아차렸던 시점까지 약 2년 반 정도가 걸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한 주식시장 급등락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인데요.
2020년 7월 31일쯤에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 조선일보가 썼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 기사들을 잘 종합해놨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텅 빈 세계 상업용 부동산, 금융권 연쇄 부실 내관 우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호텔 같은 숙박시설 그리고 백화점이나 레스토랑 같은 소매 업종들이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바로 봉쇄 조치, 또 코로나로 인한 대외 활동 감소의 영향일 텐데요. 실제로 전 세계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30-40%가량 줄었고 홍콩은 85% 급락, 일본 도쿄 62%, 서울도 29% 정도 거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영국의 투자 신탁회사 또 쇼핑센터 관리개발 업체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이미 하기도 했죠. 또 미국의 최대 소매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는 경쟁업체를 사들이려는 인수합병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2005년에 부동산 거품을 경고했던 이코노미스트지가 다시 한번 코멘트를 내는데요. 20년 동안 계속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바람이 코로나19로 인해 구조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붐이 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대체적인 투자 대상으로 연평균 7%가 넘는 안정적일 것이라고 믿었던 수익을 내주던 상업용 부동산의 투기 수요가 몰린 것입니다.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도 부동산 투자 비중이 원래 2000년에는 5%였는데 올해는 10%로 증가했다고 하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도 뒤에서 설명드릴 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 CMBS라는 파생상품의 연체율이 3에서 5-9%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특히 호텔은 연체율이 2%에서 11% 정도로 5배 이상 올랐다고 하고 소매업도 약 2배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외곽지역 쇼핑몰의 대출이 대거 연체됐다고 하네요. 이 피치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이 연체율이 9%였는데 올해 3분기 말에 미국에서 약 8.25에서 8.75%까지 연체율이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동등한 수치까지 오른다고 본 것이죠.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생상품이 위기의 큰 원인을 차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파생상품에는 뭐가 있고 지금의 현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생상품이 CMBS입니다. CMBS라는 것은 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y의 줄임말로서 쇼핑센터, 호텔, 사무실 빌딩, 공업용 부동산, 집합주택, 의료시설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대출 채권을 담보로 발생한 증권입니다. 아까 07년도에 은행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러한 채권을 담보로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때 발행한 증권이 MBS라는 것입니다. CMBS는 여기에 커머셜이라는 단어를 붙인 사실상 같은 구조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의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못 내면 건물주의 손실, 또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고요. 이러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내는 이자와 원금이 연체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CMBS를 발행했던 은행도 CMBS 투자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CMBS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게 되는 연쇄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MBS 시장은 2000년대 빠르게 상승하다가 2008 금융위기 이후 한번 하락기를 맞고 그 이후에 다시 10여 년간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과거 2000년대의 CMBS 시장과 다른 점은 그때는 US CMBS와 논 US, 즉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의 CMBS 증권이 같이 상승했는데 최근 10년간은 이 US CMBS만, 미국의 CMBS 시장만 굉장히 컸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발행한 CMBS의 규모가 2008년 이전에는 별로 되지 않았는데 이후에는 이렇게 거의 미국의 CMBS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형은행 위주로 CMBS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성장한 미국 CMBS 시장의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970억 달러입니다.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었던 2007년 3분기경에 CMBS 발행이 2분기 연속 감소했는데요. 이때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CMBS의 발행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오면서 이렇게 감소한 모습이고요. 실제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2019년 3분기쯤을 경계로 해서 하락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건 2020년 1분기까지를 표시한 것인데요. 2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이보다 낮게 나왔을 겁니다. 6월경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가져와 보면 이 CMBS의 연체율이 8% 정도에서 점점점 2%대까지 내려오다가 최근 몇 개월간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체율을 부문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상했던 대로 숙박이나 소매 업종에서 5, 6월 들어서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것처럼 구조적 변화일 것이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나도 과연 예전만큼 빨리 회복될까?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전의 투자 규모가 회복이 될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이 CMBS와 그와 관련된 상품들의 가격이 예전만큼 회복되고 또는 그 이상이 될까? 라는 것이죠. 투자 자금의 신규 유입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면 이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했던 주체들은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CMBS가 투자된 부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을 때 20년 1분기 기준으로 호텔이나 리테일 또는 이것들이 혼합된 믹스드 유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은 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이 CMBS에 대한 경고음들은 여러 매체에서 울리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떠오른 또 한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인데요.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작년에 이 리츠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올해에도 초에는 새해에도 계속 듣는 부동산 리츠 열풍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 캐치프레이즈가 유명했죠. 소액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 열풍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국내 증시도 이 리츠 상품을 계속해서 공모하고 있죠. 리츠라는 상품은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임대 수입이나 매각 차익, 개발 수익 등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리츠 회사는 원래 자신들의 자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한동안 유동성이 여기에 묶여 있을 텐데 여러 사람의 돈을 받아서 투자함으로써 자신들의 돈은 또 다른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즉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막 오르고 있을 땐 이득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장 가격이 주춤하고 임대 수익이 들어오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그만큼 수익을 지급할 수 없겠죠. 리츠의 가격은 리츠의 수요에 비례할 겁니다. 이 리츠의 수요라는 것은 이 리츠라는 상품 자체가 저금리 시대에 좀 더 나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온 투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수요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금액분의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임대 수익이 낮아지면 배당 수익률도 낮아질 거고 리츠의 수요가 낮아져서 리츠의 가격이 낮아질 거고 이러면 이 리츠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리츠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건 1995년 정도부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약 10년간 3.4배가 성장할 만큼 매우 빠르게 큰 규모로 성장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리츠 시장의 성장은 저금리 기조가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금리와 리츠의 가격은 서로 반비례했던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이렇게 성장한 리츠 시장의 규모가 꽤나 컸습니다. 총 1조 3천억 달러인데요. 이 중에서 MBS에 투자한 리츠 상품들의 규모를 빼면 1조 2,50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살펴봤던 CMBS 시장 규모 970억 달러의 약 1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원래 리츠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를 하는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ETF 상품 붐이 일면서 리츠 ETF도 많이 출연하게 됐죠. 이러한 리츠 ETF는 주로 어떤 특정한 컨셉을 가지고 여러 리츠 상품들을 모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리츠 상품 안에도 또 여러 건물들에 대한 투자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리츠 ETF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험성을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ETF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리츠 상품에 대한 리스크가 개인들에게까지 많이 퍼져나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사실이라면 단순히 금융기관만 타격을 입고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 라는 점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글로벌 리츠 ETF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RET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상품 구성을 보시면 미국 리츠가 6.67% 정도가 되고요. 상업용 부동산이 또 60% 정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가격은 코로나 이후 급락해서 아직까지 코로나 수준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죠. 지금까지 지난 금융위기와 유사했던 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금융위기와 다른 지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연준이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 유동성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에 2조 달러의 파격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이 중에 탈프 부문에 1천억 달러 정도를 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프의 매입 대상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CMBS를 포함하고 있었죠. 다만 이 페드의 지원금 1천억 달러 중 일부만 CMBS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 부족한 금액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미국 CMBS 시장의 규모가 970억 달러고요. 또 뒤에 살펴봤던 리츠 시장의 경우에는 1조 2,500억 달러나 됩니다. 물론 이후에 추가로 지원금을 투입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장의 규모가 생각보다 작지 않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지 가능 수단이 존재하고 이를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 CMBS 가격을 바탕으로 CMBX라는 지수가 탄생했습니다. 이 지수가 있다는 것은 지수의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를 통해서 기관들은 리스크 해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리츠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과연 여기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중에 해지를 제대로 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은 남습니다. 세 번째는 파생상품과 대출자들의 신용도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파생상품을 발행하고 이 파생상품을 발행하는 등 엄청나게 연계된 상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연계된 파생상품의 수준이 과거보단 낮을 수 있습니다. 또 대출자 중에 저신용 대출자의 비중도 과거보다 낮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연체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마냥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살펴본 이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두 가지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코로나의 재확산 및 사회활동 중단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지금의 연체율은 훨씬 더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재확산이 잡히고 상업용 부동산 대란도 줄어든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이후 1에서 3년 정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채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인해서 부채가 가중되었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코노미스트지의 지적처럼 과연 이러한 비대면 트렌드에 예전만큼 투자붐이 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살펴본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은 주의 깊게 당분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개인의 의견으로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